네, 안녕하세요. 2020 SNU 바이오 모니터링과 인지 노출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환경보건학과의 김성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5강 바이오마커 수준 분류와 국가 바이오 모니터링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사전 강의 영상으로서 본 수업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공부하실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인데요. 예, 바이오엠이라고 쓴 것을 바이오마커로 보셔도 되고요. 바이오 모니터링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썼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예, 바이오마커가 활용되는 분야를 그 마커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먼저 해보겠고, 그리고 주요 국가별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국가 바이오 모니터링에 대해서, 그리고 출생 코호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뱅크도 개념을 살펴보겠고요. 말미에는 오늘 다뤘었던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과제로 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점들을 언급하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이었었나요? 위해성 평가 또는 위해 관리에서 노출 바이오마커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분야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첫 번째가 스코핑이었고요. 감시라고 또는 탐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출 여부에 대한 질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크리닝하는 분야 또는 어떤 탐색적인 연구, 또 노출 원인이 무엇이냐, 또 사회에 여러 인구 집단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population at risk에 해당되는 서브 파퓰레이션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왜 위험하냐, 이런 부분을 식별하는 분야가 스코핑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노출 바이오마커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보시겠고요. 현황과 추이 분석도 중요한 노출 바이오마커의 활용 분야입니다. 노출이 지금 어느 만큼 돼 있는지 우리가 알고 싶은 물질이 또 어느 집단에 많이 있는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경로라는 것은 익스포즈 패스웨이입니다. 첫 시간이가 둘째 시간에 제가 익스포즈 패스웨이에 대한 부분들이 노출 원, 소스로부터 수용체, 사람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식품에서 올 수도 있고 환경에서 올 수 있지만 그 매체가 물을 통해서 사람이 경구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이제 패스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례로서 네, 우리가 노출 바이오마커를 활용하는 가운데에서 익스포즈 패스웨이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인터벤션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런 부분이 환경보건 분야의 학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인구 집단에 적용이 돼야겠죠. 또 건강 증진을 위해서 활용돼야겠죠. 그러려면 그 노출을 저감시킨다라는 목적이 있다면 어느 부분을 어느 패스웨이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포인트로 파악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여기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좀 현황이 어떻느냐 그리고 이 현황에서 농도 수준이 높아질 수 있고 낮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려면 과거 자료가 필요하겠죠. 또 현황이라고 하더라도 또 경시적인 자료라고 할지라도 비교 대상이 필요하겠죠. 지역적으로든 또는 서로 다른 인구 집단 내에서 연령별, 성별로 볼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이 현황 부추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내용입니다. 또 이 exposure health 또는 노출 질병 연속 모델에도 노출 바이오마커는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역학 연구라는 차원에서 또 볼 때 단면 연구든 또는 분석 연구든 코호트 연구든 노출 바이오마커는 활용되고 있죠. 독성학적인 연구, 특히 기존 연구에서도 활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PKPD라는 것은 Pharmacokinetics 또는 Pharmacodynamics인데요. 키네틱스에 대한 부분은 ADME라고 설명드렸었죠.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excretion. 유해 물질이 또는 어떤 화학 물질이 몸에 흡수되어서 최종적으로 배설되기까지 일부는 쌓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그 운명을 시간에 따라서 달리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PK라고 할 수 있겠고, PD라는 부분은 농도에 따라서, 즉 도수에 따라서 어떤 리스판스를 보이느냐. 그 리스판스는 유해 물질의 농도의 수준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초기 질병 관련된 biological effect가 될 수도 있고, 진짜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PKPD라고 합니다. 노출 바이오마커가 이 분야에 쓰일 수가 있죠. 원물질의 fate, 그 몸에서의 저감되는 정도를 볼 수도 있겠고, PK 프로파일을 그릴 수도 있겠고, 그걸 알면 우리가 생체 시료의 농도를 측정했을 때 노출량을 추정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위해성 평가. 위에서 우리가 노출 건강 연구와 좀 구별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는 노출과 관련된 실질적인 그 위험 정도가 얼마만큼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위해도 결정이라고 썼고요. 위해와는 좀 다르게 그래서 건강 영향이 어떻느냐를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적 응용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납의 노출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건강에 안 좋은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도 있겠죠. 또 요즘에 큰 화두 중에 하나인 개인 노출 평가, 또 개인 위해성 평가까지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네 가지 큰 그 분야에서 노출 바이오마가 활용될 수가 있고, 제가 그것을 이 그림으로 이 피라미드처럼 쌓았습니다. 어느 하나 빠진다면 피라미드가 성립이 안 되겠죠. 하지만 감시와 현황 추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베이스를 받쳐줘야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소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앞에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출 건강 연속 모델에서 우리가 앞부분을 따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환경 중의 노출, 그리고 내적 노출, 또는 내적 용량, 바로 이 부분이 노출 바이오마커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biological effect라고 했지만 이 부분은 여기가 될 수도 있겠고 더 뒤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바이오마커 없이는 외부 환경에서의 노출이 건강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또는 헬스 아웃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를 연관지어서 보통 하지만 바이오마커가 있다면 몸에 실제로 들어온 양과 관련지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 바이오마커가 이쪽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실제로 이 각각의 분야에서 활용되는지, 그리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바이오마커의 어떠한 속성이 필요한지, 어떤 정보가 채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에서 보시면은 바이오마커의 그 특성별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에서 말하는 각각의 그룹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요. 참고로 여기에 있는 그림은 우리 교재 내셔널 아카데미 사이언스에서 나온 그 챕자에 아마 챕터 3에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바이오마커는 우리가 외적 환경과 즉 외적으로 노출된 거를 잘 반영해주고 좋은 노출 바이오마커라고 했었죠. 근데 체내에서 검출된 것을 우리가 바이오마커라고 우리가 했을 때 노출과 그 양반응 관계가 잘 성립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검출은 됐지만 이 마커가 어떤 건강 영향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대한 정도가 잘 설명이 안 돼 있는 채로 측정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에 대한 분류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본다면요. 일단 그룹 1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여기 지금 특별한 것들이 없죠. 이거는 체내에서 검출된 외부 물질, 원물질이든 대사체든 체내에서 검출된 것이 포착되었을 때 그러니까 법의학적으로 측정된 것들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외적으로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외적에 노출된 거랑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노출량의 수준도 정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바이오마커만으로는 그래서 노출 여부에 대한 증거는 확실히 되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연구를 우리가 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출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가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이 수준에서는 아직은 정확한 타당성 분석, 타당한 valid한 측정법이 모두가 공유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룹 2의 경우에는 분석법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서 누가 측정하더라도 믿을 만한 표준 분석법으로서 인정이 돼 있어야 되고요. 2단계에서는 생물학적 영향까지는 몰라도 외적 농도와의 관련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책에서는 외적 농도와의 관련이 정확하게 아주 드러나 있지 않아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 스테이터스랑 트렌드 분석에 그래서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과거 타당 분석 방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쭉 모니터링 해왔다면 이 물질이 점점 높아지는데 좀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물질에 대한 독성에 대한 것들도 알게 되고 건강 영향에 대한 것도 알게 된다면 향후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백데이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룹 3의 경우에는 외적 노출에 대한 반응이 동물한테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한테 이만큼 먹이면은 몸에서 이만큼 나타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의 경우에 얼마만큼 흡수하는지가 동물한테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고서 만약에 동물에서 PK가 완전히 정보가 있다. 그러면 인체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물과 사람이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서 약간의 한계는 있지만 그 정도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중에 익스포드 패스웨이 분석도 해볼 수 있겠죠. 다양한 경로로 우리가 노출되는 것들도 PBPK 모델을 통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룹 4에 대한 경우에는 이게 사람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룹 4까지 오게 됐다면 사람이 이것을 일부러 섭취했다면 얼마만큼 체내로 흡수한다. 그리고 경피로 들어온다면 경구랑은 어떻게 다르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실제 우리가 측정을 생체에서 했다면 단위 노출되었고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다면 얼마만큼이 몸에서 들어왔겠구나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PK 정보가 확보가 된다면 일반 환경에서든 또는 그보다 훨씬 높은 농도에서 노출될 수 있는 직업적 노출 또는 재난 상황에서도 노출에 대한 예측을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마커를 할 수 있는 탐색, 현황 추이, 노출, 건강 연구까지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건강 질병에 관련 정보를 따로 모아서 한다면 노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4번에 해당되는 것은 굉장히 노출 바이오마커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룹 5에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건강 영향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커의 농도 수준 갖고서 즉 위해성 평가를 여 단계부터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로지컬 이펙트가 사람에서 나왔다는 정보가 있다면 쓸 수 있는 거고요. 사람한테는 아니어도 동물한테서 가지고 일부 나왔다면 그거를 우리가 가름해서 써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7번 그룹 7의 경우에는 인체 건강과 마커의 수준 관계가 완전히 규명된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혈중납 같은 것이 되겠죠. 네, 자세한 요 각각에 대한 사례들이 이 내셔널 아카데미 사이언스 제 5장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저희가 중요하게 참조할 것입니다. 네, 이제 국가 바이오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션와이드 바이오 모니터링인데요. 제가 앞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던 그 취지가 우리가 국가 바이오 모니터링이라는 것들이 나름의 목적을 갖고서 국가별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맞을까? 그룹 얼마에 해당되는 바이오마커를 썼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 바이오 모니터링은 국가나 사업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화학물질 노출 수준을 알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노출 인터벤션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 자국민에 있어서 상대적 고노출군이 어느 만큼의까지의 수준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고서 우리가 다양한 노출과 건강 관련된 그 환경성 질환에 관련된 연구에 이것을 아주 기본적인 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치료를 잘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연구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NBP라고 썼는데요. 국가 바이오 모니터링을 약자로 썼습니다. Nationwide Biomonitoring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나라는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가 환경부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처음에는 같이 하다가 나중에 분리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NA 스터디가 있고요. 캐나다는 Canadian Health Measure Survey가 있고요. 독일은 German Environmental Survey가 있고요. 자, 이렇게 서베이로 끝나죠. 네이션와이드 프로그램의 경우에. 그다음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판 NAS라고 할 수 있는 China National Health Biomonitoring 프로그램일 거예요. 뭐 여러 나라들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섹션하는 것이고요. 코호트 스터디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코첸스라고 있습니다. 환경보건 어린이 출생 코호트죠. 그 전신으로서 모체가 있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일본의 잭스가 있는데 코첸스랑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요 EU에도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출생 코트가 있긴 한데 헬릭스라고 하는 것은 오믹스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 보기는 어렵고 몇 가지 중요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코네스, 요거는 이제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의 영문 약칭입니다. 목적이 국민들의 체내에 있는 환경유해 물질의 농도와 요출 요인을 파악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측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설문지로서 파악을 합니다. 지금 현재 4기에 제 3차 년도에 있고요. 3기 때부터 어린이들이 포함됐습니다. 물론 여기 제4기에도 어린이가 영유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3기와 4기가 거의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체 검사하고 설문조사하고 우리 자원자들에게 하는데 이분들을 모실 때 섭외할 때 그 거주지 인구 분포를 센서스 자료에서부터 얻어서 가장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랜덤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랜덤이라는 부분들이 가구 방문 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고 안 계시면 옆집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노출 물질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출 물질 조사도 중국의 경우에는 NAS랑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NAS에 대한 얘기를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그게 뒤에 있나 봐요. 캐나다 헬스 메저 서베이가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된 부분들이 그 미국의 NAS가 있고 그 다음에 조레스가 있습니다. 독일의 Environment Survey죠. 그 다음에 미국 체계랑 상당히 유사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캐나다입니다. 캐나디안 헤어스 메저 서베이이고요. 또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미국을 우리가 좋은 그 모델로 삼아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캐나다도 거의 같은 시기에 우리랑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3년마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상호 보완적이면서 경쟁적인 그런 관계가 하고 있는데요. 예, 캐나다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아시겠고, 일단은 보시면 저희보다 노출 분석 대상 물질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보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예, 이걸 앞에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60년대부터 했었고 어떻게 인구 센서스를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 국건형이라고 불리죠. 국민 건강영양유사 거기서도 훨씬 예전부터 시작했고 중간에 생체 치료를 모으는 작업을 했고 지금 그것이 분리돼서 환경부에서 하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질병관리본부 그 국건형에서는 중금속에 한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그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이 버스가 가서 트럭이 가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모셔다가 생체 시료 검사를 피를 뽑고 샘플링하고 임상 검사도 하고 합니다. 이 많은 물질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독일의 경우는 근데 조금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조레스 1, 2, 3에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각 시기마다 목적과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비슷한 어떤 설계를 갖고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는 각각의 시기마다 대상과 목적이 조금씩 다르고 환경 샘플링도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코호트 사업인데요. 우리나라에서의 모체가 먼저 시작됐었죠. 이 당시 즈음에서 early life exposure, 생애 초기의 노출이 그 사람의 건강을 이후의 건강을 결정한다라는 것들이 점차 증거로서 채택되는 것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이 되면서 그 임산부 시절부터 산모들을 모아서 그 생체 치료를 받고 엄마의 그래요 출산할 때 생체 치료 받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클 때도 팔로우하면서 일부 생체 치료 받고 건강이 어떻게 돼가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연구인데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 아주 그 전향적인 프로그레시브라는 어떤 사업이었었고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코첸스로 크게 확장이 되었었죠. 코첸스는 환경보건센터가 전국에 나뉘어져 있는데 그 부분과 함께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코호트와 대규모 코호트로 나뉘어지고 있고요. 상세 코호트에서는 대규모 코호트보다는 적지만 이 아이들에게서는 모체에서와 같이 샘플링을 하고 아이들이 클 때마다 레귤러 체크업을 하면서 생체 치료 검사도 같이 하고 있고요. 대규모 코호트는 아이들이 태어난 다음에는 그 생체 치료를 모으진 않지만 건강보험 자료를 통해서 잘 크고 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관찰하면서 아이들이 태어나기 직전까지 노출됐던 환경이 이후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생체 치료 함께 모은다.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출생 코호트는 잭스라고 불리는데요. 우리나라의 코첸스랑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그 네이션와이드 바이오모니터링 프로그램과 같은 것들도 있고 유럽 각 국가들이 또 따로 하고 있기도 하고 모여서 컨소시엄 형태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오믹스라는 연구를 주로 많이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가장 이제 유명한 것이 헬릭스입니다. Human Early Life Exposome이라고 되어 있는데 exposome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몇몇 타겟 케미칼들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노출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해서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연구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떤 식으로 샘플링을 했고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여기서 출간의 논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네, 지금 저희가 그 각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 규모의 그 대규모 바이오모니터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셔널 바이오모니터링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코호트 스터디 또는 오믹 스터디 관련된 부분도 보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민환경 보호기초조사 코네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네이션와이드 바이오모니터링의 한 사례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환경보건법에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이 건강에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영향을 살피기 위한 기초조사 만들어야 된다라는 규정으로 인해서 2009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래에 있는 조항들도 모두가 다 기초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 다른 조항들이 아직은 기초조사에 함께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아직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초조사 기본 자료들만 생산하고 그 틀을 안정화시키는 데 많은 영향이 지금까지는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차차 개선되고 있겠죠. 국가바이오 모니터링, 즉 기초조사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고요. 또 기본적인 수치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값이라고 말하는데 평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각각의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고노출 군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고노출군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대적입니다. population based 된 그런 어떤 참고치, 즉 상위 95%에 해당되는 상위 5%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만큼이냐,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낸다면 그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면 전체 인구 집단으로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노출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과 함께 그런 값들은 대표값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95%의 값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느냐, 기수별로 기초조사의 기수가 3년마다 한다고 했죠. 변하느냐 이런 것들이 어떤 현황과 추이를 보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건강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생체지표 농도가 있다고 했죠. 그런 부분들 또는 노출량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우리가 그걸 갖고서 위해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상적으로는 그 노출된 물질이 누가 좀 많이 노출되었느냐, 그래서 그것이 위험한 수준인가, 누가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보는 것이 기초조사에 될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노출은 무엇인가, 어떤 식으로 노출되었는가, 어떻게 인터벤션하면 좋을까, 이걸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측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측정이 이루어졌던 그 분들, 스터디 서브젝트들이 무엇을 먹고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지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역대 기초조사의 발전 과정이고요. 앞에서 설명드렸었지만 여기에는 이제 물질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늘어났는지 보여주고 있죠. 1기에서는 임상검사가 없었지만 2기부터는 저희가 기본적인 그런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혈액검에서 일 수 있는 그 클리니컬 케미스트리 보고 있죠. 기초조사는 기본적으로 대표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하는 일인데 우리나라는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NAS도 대표성이 없어요. 그게 가장 그 NAS의 취약점인데 우리는 인구 분포에 따라서 전국을 행정구역별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어떤 사회경제적인 구분을 둬서 여기가 농촌 지역이다, 도시 지역이다, 아파트 지역이다, 일반 주택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고 또 거기가 해안층이다, 해안층이 아니다, 중국속 측정망이 가까운 곳이 있다. 여기는 이제 그 고노출군에 관련된 어떤 표적 지역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른들은
구분을 하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학교별로 또 유치원, 어린이집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 나눕니다. 나누는 걸 우리 층화한다고 하고요. 그 층 안에서는 균일한 인구 집단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도록 뽑습니다. 뽑고 그것들이 인구 분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낮에 이 샘플링이 이루어지고 주말에도 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 있으니까 또 학교에 있으니까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우리가 그 샘플링 된 결과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작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인구 설계, 인구 구조를 반영해서 하는 것이죠. 기초조사에서 측정하는 물질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기술해 놨는데요. 사람들과 관련된 물질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면 추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학술적인 필요에 서 추가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랑 비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측정 방법도 보수적이고요. 보수적이란 말은 어떤 새로운 방법이 나와서 그렇게 빨리빨리 바꾸지는 않습니다. 어, 입증된 것들 중심으로 가고 있고, 하나가 들어오고 하나가 나가는 것, 물질을 킵하고 물질을 이제 더 이상 측정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국가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조사를 우리가 갖고서 뭘 할 수 있느냐? 이 수업 처음에 탐색에 대한 얘기 했었죠? 예, 탐색이라는 것들이 이 표에서 우리가 잠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 3기 기초조사 결과 보고서인데, 트리클로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메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손소독제를 당시에 많이 썼죠. 지금과 비교하면 그때는 훨씬 적게 썼지만 그래도 많이 쓰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트리클로산이 손소독제에 포함이 됐을까? 그리고 쓴다면 얼마나 많이 쓸까라고 봤는데 흥미롭게도 인구의 절반 정도까지 그 이상은 검출이 잘 안 됐습니다. 이 말은 이거는 뭐 그렇게 당시에 노출이 별로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커지죠 갑자기. 특정 집단의 경우에는 모두는 아니라도 인구의 일부는 굉장히 많이 이물질에 노출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들은 더 살펴봐야겠죠. 탐색의 중요한 그 기능으로서 기초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원과 추이입니다. 이게 현원과 추이의 그 3기 기초조사 보고인데요. 이런 식의 그 데이터를 갖고서 여기서 이제 혈중 납을 갖고 했지만 기수별로 1기, 2기, 3기 미디언과 95% 사이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황이겠고 현재 자료니까 추이는 경시적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기초조사의 또 다른 기능을 봤습니다. 위해평가. 위해평가라는 것들을 간단히 말한다면 독송자료가 있어야겠죠. 여기로부터 기준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출자료, 현재 노출자료를 갖고서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노출이 얼마만큼의 위험성을 갖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위해성 평가죠. 자, 이 자료를 보신다면 기초조사에서 나온 자료, 전 인구 집단에서 소변에서 나온 파라벤들을 우리가 모델을 이용해서 노출량이 얼마가 됐을까를 추정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기준치와 비교해 볼 때 미디언 값들은 크게 그 기준보다는 아래쪽에 있지만 0UI의 경우에 프로필 파라벤의 경우에는 95% 값의 경우에는 굉장히 거기에 근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위해성 평가의 한 사례를 보는 것입니다. 연구 쪽도 우리가 그러면은 비스페놀 A를 예를 들자면 어린이들과 청소년의 경우에 어떠한 노출 경로로서 많이 될까?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보이는 것만 따진다면 대형 어류가 보통 우리가 중금속의 노출원으로만 알고 있겠지만 참치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캔에 많이 들어있을 것이에요. 또 뭐 이것을 먹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행위와 또 관련돼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먹는 사람은
한 120% 정도 더 비스페놀 A가 소변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이제 간단한 선형 모델로서 만들어서 연구적으로 해봤는 건데 각 노출 원별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relative source contribution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연구의 사례를 봤습니다. 기초조사 결과를 이용해서. 요건 이 국가 간 비교입니다. 아까 reference value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인구 집단 내에서 95%의 값이 얼마냐입니다. 1기, 2기, 3기마다 각각 똑같지는 않겠죠. 같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1기, 2기, 3기 추이와 미국 NAS, 캐나다 헬스 메저 서베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의 노출 순위 다른 나라랑 비교해볼 때 어떻게 되는지, 또 경책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는 사례로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조사가 활용될 수 있는 어떤 사례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좀 수업 내용이 좀 많지만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바이오뱅크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기초조사 얘기를 하고 또 그에 앞서서는 이 바이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나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섹셔널하게는 그 국가 바이오 모니터링을 하는데 연구 목적으로 출생 코호트라든지 오믹스 연구를 또 해볼 수가 있다고 했죠. 국가가 주도해서 크게. 그런 경우에는 생체 시료를 모아뒀다가 이 아이들이 또는 그 대상 집단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건강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샘플링 하고 나서 곧 측정해 볼 수도 있겠죠. 유해 물질들을. 하지만 나중에 어떤 건강이 헬스 아웃컴이 드러났다고 했을 때 혹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가? 또 측정하지 않았던 것들이 관련 주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장해 놨던 것들을 다시 열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이오뱅크죠. 생체 시료 저장고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이오뱅크라는 것이 과연 생체 시료 저장고 역할만 하느냐? 아닙니다. 2004년 이전부터 바이오뱅크에 대한 개념 정의는 잘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인체 유래물, 소변이든 혈액이든 또는 티슈든 이런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부가 정보까지 모두 수집 보존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장해 놓고 제공하는 기관을 바이오뱅크라고 합니다. 따라서 바이오뱅크라는 것은 검체 플러스 연결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 놓고 이것을 필요할 때 제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기관 또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환경보건 연구 또 환경보건 사업을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 못지않게 우리가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런 성과도 내고 있는데 그 티슈들이 지금은 조금씩은 흩어져서 또는 부처별로 또는 연구자별로 따로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 국가 사업, 국가 연구 면에 있어서는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KBN이라는 그런 어떤 체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환경보건 분야에서 바이오뱅크가 구축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바이오 모니터링별 생체 시료랑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기초조사가 있고요. 국건형이 있고 모체가 보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코첸스가 있죠. 어린이 출생 코호트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샘플들 모으는지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이죠. 모두가 같은 프로토콜을 모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느냐 공통적으로 모으는 샘플도 있지만 더 추가로 모으는 것들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 뱅크가 운영되고 있느냐 또 시스템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는 알려지기 힘든 것들도 있고 굉장히
잘 정리돼서 이루어지는 곳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 경우에는 주로 생체 시료가 눈에 보이지만 뿐만 아니라 부가 정보들도 함께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느 만큼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해봤었던 연구에서는 파악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개념적으로나 또 그 바이오뱅크가 실제로 기능을 발휘하기 하기 위해서나 부가 정보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죠. 환경보고 바이오뱅킹의 대상은 그래서 연결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 이것 없는 시료만의 활용은 의미가 없다. 그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바이오 마커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농도값만 갖고서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바이오 마커는 그 자체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노출원을 특정해 주지 못하고 어느 노출 패스웨이가 왔는지도 모르고 또 이게 언제 노출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저장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변질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그 생체 시료를 갖고서 생체 시료 정보를 갖고서 측정 자료와 함께 연결 데이터를 이용해서 노출에 영향을 주는 것들, 그리고 같은 노출이라도 서로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노출이 어디가 더 많이 되었는지, 왜 그런지 알아내는 작업들을 이 연결 데이터를 통해서 해야만 됩니다. 바이오뱅킹은 시료와 연결 데이터를 함께 정리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환경보건 바이오뱅킹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연결 데이터를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잘 정리를 해야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저와 다른 연구원들이 함께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 보고서를 썼는데 그 중에 일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인체 자원이 해야 될 일이 많죠. 시료를 종합적으로 잘 저장하고 관리하고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부가 정보를 잘 연결시켜 놓고 필요하면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 누가 쓰느냐? 그거는 1차적으로는 국가의 연구원들이 쓸 수도 있고, 또 국제 연구로 공개할 수도 있고, 더 잘 된다면 지금 현재 KBN에서 하듯이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바이오뱅킹 시스템인데, 거기서 이제 외부 연구자들에게도 개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보건 분야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곧 오기를 갈망합니다. 네, 오늘은 좀 다른 그 수업 때보다 좀 길게 설명이 됐는데 좀 많은 내용이 담기도 했죠. 여러분들께 생각할 거리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원래 돌아오는 월요일 날 그 우리 수업실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미에 다뤘었던 환경역학 논문 2가지를 토론해 보기로 했었죠. 예. 그 다음 시간에는 오늘 주로 나눴었던 여러 가지 그 국가 바이오 모니터링과 출생 코호트, 바이오뱅크 관련된 것들을 해볼 거예요. 우리 그 결과물을 함께 어떻게 할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다룰 범주들인데요. 국가 바이오 모니터링에서 다루는 그런 바이오마커들은 어떤 등급의 것을 써야 될까? 이 얘기입니다. 출생 코호트를 잘 하려면 뭘 봐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이오뱅크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이거를 들으실 때는 이미 논문에 대한 리뷰가 끝났을 것입니다. 중국에서의 중금속과 그리고 뉴저지 크롬 관련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오늘 이 사전 영상 강의 영상에 다뤘던 자료 플러스 그 웹노트에 제가 써놨었던 것들 그리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이 국가 바이오마커팅 출생코드 바이오뱅크 관련해서 생각거리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요리로 들어가셔서 회원 등록을 하시고 저는 여기랑 관련은 없지만 협업을 하기 위해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다 회원 등록하셨으면 어카운트를 만들라는 뜻이죠. 요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화면이 하나 뜰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요게 이제 우리가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미리 발견하신 분들은 미리 쓰면 좋겠습니다. 두 조를 나눴었죠. 뉴저지 크롬 노출 관련된 것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더블 클릭하시면 쓸 수가 있습니다. 글을 쓸 수가 있으니까